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 공간의 모든 감정이 마치 스펀지처럼 나에게 흡수되는 듯한 느낌. 나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 고통, 심지어 숨겨진 진실과 거짓까지도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마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레이더가 있어서 쉴 새 없이 주변의 감정 주파수를 스캔하는 것처럼요.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 일종의 초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깊은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 초공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이토록 섬세한 영혼을 가진 초공감자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와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흔히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의 희생양이 된다고 들어왔습니다. 감정적으로 착취당하고 조종당하며 결국에는 영혼까지 파괴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이야기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초공감자가 마침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 그 순간, 초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감정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치유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을 되찾기로 결심했을 때 그 관계의 판도가 어떻게 뒤바뀌는지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빼앗겼던 자신의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의 그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변화는 초공감자가 진정으로 각성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을 흡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관계는 항상 나만 애쓰는 것처럼 느껴질까? 왜 내 가치는 항상 의심받아야 할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혼란의 안개 속에서 번성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공감자가 교묘한 조종의 실체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력적인 모습, 교묘한 가스라이팅, 그리고 통제를 무기로 사용하여 공감자가 자신의 직감마저 의심하게 만들죠. 하지만 초공감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졌던 고무줄이 툭하고 끊어지는 것과 같은 순간적인 깨달음입니다. 뭔가가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가 설계한 게임의 모든 규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더 이상 변명거리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막연하게 느껴왔던 그 불쾌한 감정들의 정서적 학대, 조종, 독이 되는 관계와 같은 명확한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단순히 명료함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 꺼져 있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한번 관계의 패턴을 인식하게 된 공감자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공감자가 각성의 단계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먹이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의도한 대로 무너지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놀랍도록 침착해지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이성적으로 변하며 상황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일으키던 감정의 소용돌이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르던 버튼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휘두르던 통제력이 끝나는 서막입니다. 각성은 공감자에게 빼앗겼던 시야를 되찾아줍니다. 그들은 비단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친구,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반복되어 온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결코 너무 예민했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나의 그 섬세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은 흑백 TV를 보다가 컬러 TV를 처음 마주한 것과 같은 충격이며 그저 생존하던 삶에서 스스로 전략을 짜는 사무로의 전환입니다. 공감자는 감정을 흡수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명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감정적인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미묘한 변화를 나르시시스트는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고통스럽게 감지합니다. 힘의 균형이 서서히 기울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게임의 판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던 나르시시스트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성은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공감자의 자기의심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 공감자는 달라졌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줄고 내면은 단단해졌습니다. 예전이라면 언쟁을 벌였을 상황에서 침묵하고 눈물을 흘렸을 상황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모습은 나르시시스트를 극도의 공포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더욱 거칠게 행동하며 과거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상처를 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각성은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갑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갑옷을 입은 공감자는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공감자가 마침내 모래 위에 선을 그으며 이제 그만 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선언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공감자는 평생을 에너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열린 채 살아왔습니다. 항상 베풀고, 항상 예라고 말하며 자신의 편안함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우선시했죠. 바로 이 점이 나르시시스트를 처음부터 끌어당겼던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정, 감탄, 관심과 같은 공급원을 갈망하고 공감자는 그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어느 날 공감자는 분노가 아닌 자기 존중을 위해 경계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익숙합니다. 한밤중에 전화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고 잔인한 말을 던져도 상대방이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빼앗고 또 빼앗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감자가 처음으로 아니,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혹은 그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고 분노, 침묵, 심지어는 초기에 달콤했던 모습을 연기하는 러브 바밍까지 책에 나오는 모든 전술을 동원하여 공감자를 다시 굴복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나르시시스트의 고문이 시작됩니다. 경계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소유할 수 없어. 당신은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메시지는 자신의 정체성 전부가 타인에 대한 통제에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위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를 터뜨릴 겁니다. 너 변했어 라고 말하며 당신을 이기적이고 차갑고 무정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과거 당신이 베풀었던 친절을 무기 삼아 당신을 공격하고 당신의 말을 왜곡하며 역사를 새로 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자가 흔들리지 않고 그 경계선을 굳건히 지킨다면 그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경계선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 즉 상대방의 반응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자가 승리하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복수나 고함이 아니라 침묵과 거리두기, 그리고 평온함으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혼돈과 긴장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극도의 불안 상태로 몰아넣어야만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그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어. 설명하지도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겠어. 나는 내 에너지를 지킬 거야 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공감자가 경계선을 일관되게 지킬수록 나르시시스트는 더욱 불안정하고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인 양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굶주리고 있으며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메뉴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의 힘입니다. 경계선은 공감자를 먹잇감에서 포식자로, 수동적인 존재에서 강력한 존재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변화를 마치 화상을 입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관계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공감자는 더 이상 감정을 흡수하지 않고 오히려 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평생을 피해왔던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초공감자는 단지 깊이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깊이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패턴을 알아차리고 말의 불일치를 감지하며 상대의 가면이 미끄러지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추기 시작합니다. 미묘하고 침착하며 마치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게 말이죠. 이것은 복수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명확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의 전술, 즉 투사, 조종, 가스라이팅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 전술들을 그대로 되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의 차가움을 그대로 비추면 그들은 그 차가움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공감자가 해명 대신 침묵을 사용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자신의 공허함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올 뿐입니다.
공감자가 반응을 멈추고 과도한 설명을 멈추고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감정의 쓰레기를 치우려는 노력을 멈출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의 얕음, 감정적 공허함, 그리고 무가치함과 직면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의 중심이 되고 중요하며 지배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자가 그들의 무관심, 냉담함, 거리두기를 그대로 비춰준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이 거울 효과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제 공감자가 그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나 혼란, 죄책감의 안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날카로운 진실의 렌즈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진실은 나르시시스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상, 이미지, 연기, 조종 위에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공감자는 이제 가면이 아닌 그 아래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평생을 숨겨온 상처받고 불안하며 텅 빈 자아를 말입니다. 공감자가 더 많이 비출수록 나르시시스트는 더 깊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통제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매력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게임은 허무하게 끝나며 거짓말은 분노가 아닌 차분한 관찰 앞에서 발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무한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거울 효과는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고성을 지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고요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의 맞은편에 앉아 침착함과 중립성, 그리고 압도적인 감성 지능으로 그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내뱉는 모든 조종의 말들은 그대로 튕겨나와 자신의 무릎 위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전술이 얼마나 공허한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각성한 상태로 확고한 경계선을 가지고 혼돈에 휩쓸리기를 거부하며 존재할 뿐입니다. 바로 그 존재 자체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멸하기 시작합니다. 공감자가 공격해서가 아니라 거울이 너무나도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생할 수 있는 혼란도 감정의 기복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존재하며 그 진실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공감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사된 모습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묻어버리려 했던 모든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그들을 영원한 고통 속에 가두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이상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 공감자보다 더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며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란 항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어떤 반응이든 이끌어낼 수 있는 한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긴장감, 밀고 당기기, 그리고 그것이 고통이든 혼란이든 사랑이든 분노든 감정의 불꽃 그 자체를 먹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여전히 상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감자가 내면의 평화를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는 감정적 분리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는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무관심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극적인 퇴장이나 소리치는 싸움, 혹은 문을 쾅 닫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자의 에너지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때 그들을 나르시시스트에게 묶어두었던 감정의 끈, 즉 희망, 관계를 매듭짓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갈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즉시 느낍니다. 마치 산소 공급이 끊긴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더 강하게 버튼을 누르고 낡은 전술을 재활용하며 심지어 연약한 척 연기하면서까지 과거의 공감적 반응을 조금이라도 이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들립니다. 그것은 공포스럽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에 대처하는 법을 압니다. 눈물과 고함, 비난을 헤쳐나가는 법도 압니다. 그곳은 그들에게 익숙한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처할 수 없는 것,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는 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은 나르시시스트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자는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를 바꾸거나 고치거나 해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정을 갈구하지 않으며 애초에 그럴 능력이 없었던 사람에게 보여지고 들리고 이해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적 자유가 진정한 복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잔인함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당신이 차갑고 무정하며 멀어졌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통제력의 상실, 그리고 자신들이 번성했던 감정적 혼돈의 상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아보지 못하는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착하고 꾸준하며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모습,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무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하찮게 만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바로 그 사실이 그들을 고문합니다. 감정적 분리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누군가의 의견, 통제 욕구, 조종 전술이 더 이상 내 삶의 식탁에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지막 발악을 할지도 모릅니다. 러브바밍, 거짓 사과, 혹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게임이 끝났음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끝났다는 사실을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분노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 당신의 침묵, 그리고 당신의 평화 때문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그들이 지배했던 공간에 더 이상 그들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부수는 것입니다. 복수도 대립도 아닌 순수하고 단단하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관심. 초공감자가 마침내 그들의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단지 그들의 에너지만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 전체가 말입니다. 공감자는 본능적으로 베푸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돌보고 치유하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감정적 공급원의 금광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베푸는 본성을 착취하고 그것을 거래적인 관계로 조종합니다. 공감자는 보답과 인정, 그리고 보살핌을 바라며 주고 또 주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되돌려줄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과도하게 베풀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순환에 갇힌 공감자는 감정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면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공감자가 타인에게 쏟아붓던 그 모든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인정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날.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이며 신성한 자기 보호입니다. 공감자가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에너지가 더 이상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고 당신의 내면을 채우고 치유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모습을 나르시시스트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 공간의 모든 감정이 마치 스펀지처럼 나에게 흡수되는 듯한 느낌. 나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 고통, 심지어 숨겨진 진실과 거짓까지도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마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레이더가 있어서 쉴 새 없이 주변의 감정 주파수를 스캔하는 것처럼요.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 일종의 초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깊은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 초공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이토록 섬세한 영혼을 가진 초공감자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와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흔히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의 희생양이 된다고 들어왔습니다. 감정적으로 착취당하고 조종당하며 결국에는 영혼까지 파괴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이야기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초공감자가 마침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 그 순간 초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감정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치유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을 되찾기로 결심했을 때 그 관계의 판도가 어떻게 뒤바뀌는지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빼앗겼던 자신의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의 그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변화는 초공감자가 진정으로 각성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을 흡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관계는 항상 나만 애쓰는 것처럼 느껴질까? 왜 내 가치는 항상 의심받아야 할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혼란의 안개 속에서 번성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공감자가 교묘한 조종의 실체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력적인 모습, 교묘한 가스라이팅, 그리고 통제를 무기로 사용하여 공감자가 자신의 직감마저 의심하게 만들죠. 하지만 초공감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졌던 고무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과 같은 순간적인 깨달음입니다. 뭔가가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가 설계한 게임의 모든 규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더 이상 변명거리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막연하게 느껴왔던 그 불쾌한 감정들의 정서적 학대, 조종, 독이 되는 관계와 같은 명확한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단순히 명료함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 꺼져 있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한번 관계의 패턴을 인식하게 된 공감자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공감자가 각성의 단계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먹이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의도한 대로 무너지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놀랍도록 침착해지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이성적으로 변하며 상황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일으키던 감정의 소용돌이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르던 버튼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휘두르던 통제력이 끝나는 서막입니다. 각성은 공감자에게 빼앗겼던 시야를 되찾아줍니다. 그들은 비단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친구,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반복되어 온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결코 너무 예민했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나의 그 섬세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은 흑백 TV를 보다가 컬러 TV를 처음 마주한 것과 같은 충격이며 그저 생존하던 삶에서 스스로 전략을 짜는 사무로의 전환입니다. 공감자는 감정을 흡수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명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감정적인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미묘한 변화를 나르시시스트는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고통스럽게 감지합니다. 힘의 균형이 서서히 기울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게임의 판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던 나르시시스트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성은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공감자의 자기의심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 공감자는 달라졌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줄고 내면은 단단해졌습니다. 예전이라면 언쟁을 벌였을 상황에서 침묵하고 눈물을 흘렸을 상황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모습은 나르시시스트를 극도의 공포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더욱 거칠게 행동하며 과거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상처를 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각성은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갑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갑옷을 입은 공감자는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공감자가 마침내 모래 위에 선을 그으며 이제 그만 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선언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공감자는 평생을 에너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열린 채 살아왔습니다. 항상 베풀고 항상 예라고 말하며 자신의 편안함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우선시했죠. 바로 이 점이 나르시시스트를 처음부터 끌어당겼던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정, 감탄, 관심과 같은 공급원을 갈망하고 공감자는 그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어느 날 공감자는 분노가 아닌 자기 존중을 위해 경계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익숙합니다. 한밤중에 전화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고 잔인한 말을 던져도 상대방이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빼앗고 또 빼앗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감자가 처음으로 아니,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혹은 그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고 분노, 침묵, 심지어는 초기에 달콤했던 모습을 연기하는 러브 바밍까지 책에 나오는 모든 전술을 동원하여 공감자를 다시 굴복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나르시시스트의 고문이 시작됩니다. 경계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소유할 수 없어. 당신은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메시지는 자신의 정체성 전부가 타인에 대한 통제에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위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를 터뜨릴 겁니다. 너 변했어 라고 말하며 당신을 이기적이고 차갑고 무정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과거 당신이 베풀었던 친절을 무기 삼아 당신을 공격하고 당신의 말을 왜곡하며 역사를 새로 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자가 흔들리지 않고 그 경계선을 굳건히 지킨다면 그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경계선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 즉 상대방의 반응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자가 승리하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복수나 고함이 아니라 침묵과 거리두기, 그리고 평온함으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혼돈과 긴장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극도의 불안 상태로 몰아넣어야만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그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어. 설명하지도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겠어. 나는 내 에너지를 지킬 거야 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공감자가 경계선을 일관되게 지킬수록 나르시시스트는 더욱 불안정하고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인 양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굶주리고 있으며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메뉴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의 힘입니다. 경계선은 공감자를 먹잇감에서 포식자로, 수동적인 존재에서 강력한 존재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변화를 마치 화상을 입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관계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공감자는 더 이상 감정을 흡수하지 않고 오히려 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평생을 피해왔던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초공감자는 단지 깊이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깊이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패턴을 알아차리고 말의 불일치를 감지하며 상대의 가면이 미끄러지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추기 시작합니다. 미묘하고 침착하며
마치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게 말이죠. 이것은 복수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명확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의 전술, 즉 투사, 조종, 가스라이팅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 전술들을 그대로 되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의 차가움을 그대로 비추면 그들은 그 차가움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공감자가 해명 대신 침묵을 사용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자신의 공허함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올 뿐입니다. 공감자가 반응을 멈추고 과도한 설명을 멈추고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감정의 쓰레기를 치우려는 노력을 멈출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의 얕음, 감정적 공허함, 그리고 무가치함과 직면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의 중심이 되고 중요하며 지배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자가 그들의 무관심, 냉담함, 거리두기를 그대로 비춰준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이 거울 효과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제 공감자가 그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나 혼란, 죄책감의 안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날카로운 진실의 렌즈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진실은 나르시시스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상, 이미지, 연기, 조종 위에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공감자는 이제 가면이 아닌 그 아래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평생을 숨겨온 상처받고 불안하며 텅 빈 자아를 말입니다. 공감자가 더 많이 비출수록 나르시시스트는 더 깊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통제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매력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게임은 허무하게 끝나며 거짓말은 분노가 아닌 차분한 관찰 앞에서 발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무한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거울 효과는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고성을 지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고요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의 맞은편에 앉아 침착함과 중립성, 그리고 압도적인 감성 지능으로 그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내뱉는 모든 조종의 말들은 그대로 튕겨나와 자신의 무릎 위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전술이 얼마나 공허한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각성한 상태로 확고한 경계선을 가지고 혼돈에 휩쓸리기를 거부하며 존재할 뿐입니다. 바로 그 존재 자체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멸하기 시작합니다. 공감자가 공격해서가 아니라 거울이 너무나도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생할 수 있는 혼란도 감정의 기복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존재하며 그 진실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공감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사된 모습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묻어버리려 했던 모든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그들을 영원한 고통 속에 가두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이상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 공감자보다 더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며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란 항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어떤 반응이든 이끌어낼 수 있는 한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긴장감, 밀고 당기기, 그리고 그것이 고통이든 혼란이든 사랑이든 분노든 감정의 불꽃 그 자체를 먹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여전히 상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감자가 내면의 평화를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는 감정적 분리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는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무관심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극적인 퇴장이나 소리치는 싸움, 혹은 문을 쾅 닫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자의 에너지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때 그들을 나르시시스트에게 묶어두었던 감정의 끈, 즉 희망, 관계를 매듭짓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갈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즉시 느낍니다. 마치 산소 공급이 끊긴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더 강하게 버튼을 누르고 낡은 전술을 재활용하며 심지어 연약한 척 연기하면서까지 과거의 공감적 반응을 조금이라도 이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들립니다. 그것은 공포스럽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에 대처하는 법을 압니다. 눈물과 고함, 비난을 헤쳐나가는 법도 압니다. 그곳은 그들에게 익숙한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처할 수 없는 것,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는 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은 나르시시스트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자는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를 바꾸거나 고치거나 해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정을 갈구하지 않으며 애초에 그럴 능력이 없었던 사람에게 보여지고 들리고 이해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적 자유가 진정한 복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잔인함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당신이 차갑고 무정하며 멀어졌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통제력의 상실, 그리고 자신들이 번성했던 감정적 혼돈의 상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아보지 못하는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착하고 꾸준하며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모습,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무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하찮게 만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바로 그 사실이 그들을 고문합니다. 감정적 분리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누군가의 의견, 통제 욕구, 조종 전술이 더 이상 내 삶의 식탁에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지막 발악을 할지도 모릅니다. 러브바밍, 거짓 사과, 혹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게임이 끝났음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끝났다는 사실을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분노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 당신의 침묵, 그리고 당신의 평화 때문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그들이 지배했던 공간에 더 이상 그들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부수는 것입니다. 복수도 대립도 아닌 순수하고 단단하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관심. 초공감자가 마침내 그들의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단지 그들의 에너지만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 전체가 말입니다. 공감자는 본능적으로 베푸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돌보고 치유하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감정적 공급원의 금광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베푸는 본성을 착취하고 그것을 거래적인 관계로 조종합니다. 공감자는 보답과 인정, 그리고 보살핌을 바라며 주고 또 주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되돌려줄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과도하게 베풀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순환에 갇힌 공감자는 감정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면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공감자가 타인에게 쏟아붓던 그 모든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인정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날.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이며 신성한 자기 보호입니다. 공감자가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에너지가 더 이상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고 당신의 내면을 채우고 치유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모습을 나르시시스트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 공간의 모든 감정이 마치 스펀지처럼 나에게 흡수되는 듯한 느낌. 나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 고통, 심지어 숨겨진 진실과 거짓까지도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마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레이더가 있어서 쉴 새 없이 주변의 감정 주파수를 스캔하는 것처럼요.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 일종의 초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깊은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 초공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이토록 섬세한 영혼을 가진 초공감자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와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흔히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의 희생양이 된다고 들어왔습니다. 감정적으로 착취당하고 조종당하며 결국에는 영혼까지 파괴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이야기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초공감자가 마침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 그 순간 초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감정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치유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을 되찾기로 결심했을 때 그 관계의 판도가 어떻게 뒤바뀌는지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빼앗겼던 자신의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의 그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변화는 초공감자가 진정으로 각성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을 흡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관계는 항상 나만 애쓰는 것처럼 느껴질까? 왜 내 가치는 항상 의심받아야 할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혼란의 안개 속에서 번성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공감자가 교묘한 조종의 실체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력적인 모습, 교묘한 가스라이팅, 그리고 통제를 무기로 사용하여 공감자가 자신의 직감마저 의심하게 만들죠. 하지만 초공감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졌던 고무줄이 툭하고 끊어지는 것과 같은 순간적인 깨달음입니다. 뭔가가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가 설계한 게임의 모든 규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더 이상 변명거리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막연하게 느껴왔던 그 불쾌한 감정들의 정서적 학대, 조종, 독이 되는 관계와 같은 명확한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단순히 명료함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 꺼져 있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한번 관계의 패턴을 인식하게 된 공감자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공감자가 각성의 단계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먹이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의도한 대로 무너지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놀랍도록 침착해지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이성적으로 변하며 상황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일으키던 감정의 소용돌이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르던 버튼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휘두르던 통제력이 끝나는 서막입니다. 각성은 공감자에게 빼앗겼던 시야를 되찾아줍니다. 그들은 비단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친구,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반복되어 온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결코 너무 예민했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나의 그 섬세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은 흑백 TV를 보다가 컬러 TV를 처음 마주한 것과 같은 충격이며 그저 생존하던 삶에서 스스로 전략을 짜는 사무로의 전환입니다. 공감자는 감정을 흡수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명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감정적인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미묘한 변화를 나르시시스트는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고통스럽게 감지합니다. 힘의 균형이 서서히 기울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게임의 판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던 나르시시스트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성은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공감자의 자기의심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 공감자는 달라졌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줄고 내면은 단단해졌습니다. 예전이라면 언쟁을 벌였을 상황에서 침묵하고 눈물을 흘렸을 상황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모습은 나르시시스트를 극도의 공포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더욱 거칠게 행동하며 과거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상처를 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각성은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갑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갑옷을 입은 공감자는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공감자가 마침내 모래 위에